이 나라는 다시 한계에 도달했다. 기적은 반복되지 않는다. 2026년 세계 전략가 에드워드 클레인이 글로벌 포럼에서 대놓고 던진 말입니다. 1인당 소득 67달러의 폐허에서 올라온 나라. 그는 그 상승이 끝났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단 7일 후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AI 메모리 80% 한국산, 체코 원전 수주 확정, IMF 3년 졸업 유일 국가. 그가 끝났다던 나라는 사라지기는커녕 세계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결국 클레인이 직접 단상에 올라 남긴 말. 제가 오판했습니다. 이 나라는 사라질 수 없도록 설계된 나라였습니다. 한계에 도달했다던 한국이 그의 커리어에 흠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통쾌한 역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응원해주세요. 저는 그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2026년 3월 런던 글로벌 전략 포럼이 열리던 날이었죠. 포럼장은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컨벤션 센터 꼭대기에 있었는데 창밖으로 빅벤의 시계탑이 흐릿하게 보일 만큼 날씨가 흐렸습니다. 저는 그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경제 전문가 700여 명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었죠. 제 이름은 에드워드 클레인. 국제 경제 분석의 최전선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사람입니다. 무대에 올라서면서 양복 단추를 천천히 잠갔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 건 긴장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보고서는 3개월간 팀 전체가 매달린 결과물이었고 저는 이 보고서가 세계 경제 담론의 판을 바꿀 거라 믿었죠. 마이크 앞에 서자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첫 문장을 내뱉었어요. 대한민국은 다시 성장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웅성거림이 퍼졌죠. 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고령화, 지정학 리스크, 산업 편중. 하나하나 데이터를 짚을 때마다 청중의 고개가 끄덕여졌고 저는 그 반응에 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언을 하기까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느냐는 거죠. 저는 그날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출발점을 조사했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보고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본래 사라질 운명이었다고요.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의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67달러요. 지금 런던에서 저녁 한 끼 먹으면 날아가는 돈이 그 나라 국민 한 사람의 1년치 소득이었던 겁니다. 저는 당시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보고서도 읽었어요. 거기에는 자립 가능성 낮음이라는 평가가 단 한 줄로 적혀 있었죠. 냉정하다 못해 잔인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 평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서울의 사진을 보면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고 아이들은 맨발이었죠. 산에는 나무가 없었어요. 땔감으로 다 베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오면 사람들은 움막 같은 집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버텼다고 하더군요.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시장도 없었습니다. 북쪽에는 언제든 다시 총을 겨눌 수 있는 적대적인 체제가 버티고 있었죠. 세계는 이 나라를 동북아의 가난한 변두리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 출발점에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과분한 행운이었다고. 그래서 더 확신했죠. 한국의 성장은 기적이었을지 몰라도 기적은 반복되지 않는다고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예의 박수가 아니었어요. 한 영국 언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죠. 클레인 박사, 한국이 실제로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성기는 지나갔어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전 세계 언론이 제 보고서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금융권에 배포된 보고서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찬반 논쟁이 불붙었죠.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 화면에 뜨는 기사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와인을 홀짝였어요.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옳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며칠 뒤 런던의 제 사무실로 한 통의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명의의 초청장이었어요. 정중한 어조로 쓰여 있었지만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갈수록 묘한 느낌이 들었죠. 서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클레인 박사의 분석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직접 확인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가서 1953년에 폐허에서 출발한 이 나라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고 그리고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면 되니까요. 저는 즉시 수락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관료인 제임스 블레이크에게도 연락했죠. 블레이크는 워싱턴에서 아시아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인물이었는데 저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제임스, 나 서울에 간다. 블레이크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드워드, 그 사람들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준비가 돼 있을 수 있어. 조심하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심하라니요. 67달러짜리 나라에서 출발한 곳이 저를 놀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히드로 공항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1953년 서울의 흑백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폐허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 그 위에 제가 적어둔 메모가 있었죠. 사라질 운명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으며 눈을 감았어요. 11시간 뒤면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죠. 이 나라의 한계를 직접 확인하고 돌아올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비행기가 저를 데려가는 곳에서 제 확신이 산산이 부서지게 될 거라는 걸요. 사라질 운명이라고 단정했던 그 나라가 제게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겨줄지 그때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아침, 저는 호텔 창밖을 내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본 서울은 1953년 흑백 사진 속 폐허가 아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도로 위에는 수천 대의 차량이 질서정연하게 흐르고 있었죠. 한강이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강 양쪽으로 펼쳐진 스카이라인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물론 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겉모습에 속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조현 장관이 보낸 일정표에는 첫 번째 방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은퇴 교사의 집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를 초청해놓고 첫 일정이 노인 한 분의 집 방문이라니요. 제가 기대한 건 경제브리핑이나 산업시찰이었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차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낡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단독주택이었어요. 현관 앞에 화분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문 옆에는 손글씨로 쓴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죠. 글씨가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저는 읽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 통역관이 알려줬습니다. 배움은 가난보다 강하다. 그 문장이 마음에 걸렸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문을 열고 나온 분은 78살의 은퇴 교사 박정수 선생님이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이 거칠더군요. 선생님은 저를 거실로 안내했는데 거실 한쪽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습니다. 빛바랜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고 그 사이에 흑백 사진 몇 장이 끼워져 있었죠. 선생님은 차를 내어주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960년대에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교실이라고 해봐야 흙바닥에 나무 책상 몇 개가 전부였죠. 겨울에는 연탄 하나로 버텼습니다. 저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방문이 의미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경제 분석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책장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진, 맨발로. 학교에 오는 아이들의 사진, 졸업식 날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사진.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이 아이들 중에 나중에 포항제철에 간 아이가 있어요. 조선소에서 용접공이 된 아이도 있고요. 반도체 공장 초창기 기술자가 된 아이도 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가난한 눈이었지만 어딘가 단단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뭔지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선생님 댁을 나온 뒤 조현 장관이 차 안에서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국의 교육 투자 통계였어요. 저는 무심하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보는 순간 눈이 멈췄어요.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던 시절. 그때 이 나라는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당장 먹을 것도 부족한 나라가 교육에 올인한 거예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률이 수년 만에 90%를 넘겼고 중학교 진학률도 빠르게 올라갔죠. 문맹률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건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가난한 나라가 이런 선택을 했다고요? 조현 장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팔 것이 없었어요. 석유도 없고 철광석도 없고 금도 없었죠. 그래서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게 유일한 자원이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꽂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아까 선생님 댁에서 본 사진들을 떠올렸어요. 등잔불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라서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익히고 산업을 일으킨 겁니다. 자원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한 나라. 저는 경제학을 20년 넘게 공부했지만 이런 사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마주한 적은 없었어요. 차가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통계 자료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속 읽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폭발적으로 올랐고 대학 진학률도 세계 최상위권에 진입했죠. 이 나라는 한 세대 만에 문맹 국가에서 교육 강국으로 변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받은 세대가 산업의 동력이 됐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뭔가를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보고서에는 한국의 인적자원 형성 과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의 고령화만 봤지 이 나라가 사람을 어떻게 키워왔는지는 분석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그때까지도 저는 제 결론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교육이 훌륭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게 미래까지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확신의 밀도가 아주 조금 달라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어요. 가난 속에서 사람을 키우겠다는 선택. 그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이었으니까요. 차가 멈추고 다음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속으로 생각했죠. 좋아, 인상적이긴 했어. 하지만 이건 과거의 이야기야.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 그런데 조현 장관은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차에서 내리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과거를 보신 거예요. 이제 그 과거가 어떤 미래를 만들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장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차에서 내렸을 뿐입니다. 다음 일정은 울산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4시간 거리. 솔직히 지방 도시까지 가야 하나 싶었지만 조현 장관의 일정표에는 이미 울산이 적혀 있었고 저는 마지못해 따라갔죠. 차창 밖으로 고속도로가 끝없이 펼쳐졌는데 도로 상태가 유럽 못지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들어왔어요. 울산에 도착하자 눈앞에 거대한 산업단지가 펼쳐졌습니다. 항만에는 수백 미터짜리 선박들이 줄지어 있었고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감탄을 숨겼습니다. 규모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규모가 크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첫 번째 방문지는 산업사 기록관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정리해 놓은 작은 박물관 같은 곳이었죠. 안내를 맡은 건 산업사 연구원인 김도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전시실을 돌며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 한국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내수시장이 작으니 안에서 버텨서는 먹고 살 수 없었죠. 그래서 정부는 밖으로 나가는 전략을 택했어요. 수출이 곧 생존이었던 겁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이 세 가지가 전략 산업으로 선택됐죠. 저는 전시된 흑백 사진을 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용접 마스크를 쓴 젊은 노동자들의 사진, 새벽 공장에 불이 켜져 있는 항공사진, 첫 번째 수출선이 진수되는 순간의 사진. 그때 연구원이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한태수라는 73세 은퇴한 용접공이었어요. 구릿빛 피부에 손마디가 굵은 분이었는데 악수를 하는데 손이 거칠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역사입니다. 연구원의 소개에 태수 선생은 손사래를 쳤어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제가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밤새 일한 거죠. 다들 그랬으니까요. 저는 통역을 통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수 선생은 21살에 조선소에 들어갔다고 해요. 기술도 없었고 교육도 고등학교가 전부였죠. 하지만 밤낮으로 용접을 배웠고 선배들이 퇴근하고 나면 혼자 남아서 연습했다고 합니다. 새벽 3시에 잠깐 눈을 붙이고 5시에 다시 일어나 작업장에 나갔다고요. 그런 생활을 수년간 계속했다는 겁니다. 배가 완성돼서 바다에 뜨는 걸 처음 봤을 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게 우리가 만든 거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태수 선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 노인의 거친 손과 붉은 눈시울은 쉽게 잊히지 않았죠. 기록관을 나온 뒤 연구원이 수출 통계 자료를 건넸습니다. 1964년 한국의 연간 수출 총액이 1억 달러를 처음 넘겼다는 내용이었어요. 1억 달러. 지금 기준으로는 웃음이 나올 만큼 작은 숫자죠. 하지만 그때 그 나라에게는 기적과 같은 숫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래프가 시작됐어요. 수출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더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수출 순위 6번째. 저는 그래프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나라는 안에서 웅크리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진 것 없이 기술도 부족한 상태에서 세계 시장에 뛰어든 거죠.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강자가 됐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이 나라는 안에서 버티지 않고 밖으로 싸웠다. 그리고 그 문장을 적고 나서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출 구조를 편중이라고 분석했거든요. 반도체와 자동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요.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건 그 편중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하고 집중한 결과물. 그걸 단순히 리스크라고 잘라 말할 수 있을까요? 차가 다시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의 산업단지를 바라봤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끊임없이 움직이는 트럭들. 태수 선생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들 밤새 일했다고. 배가 바다에 뜨는 걸 보고 울었다고. 그 땀과 눈물이 숫자가 되고 그 숫자가 국가가 된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 보고서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의 산업 집중도는 위험 요인이다. 그 문장 위에 연필로 물음표 하나를 그렸어요. 처음으로요. 아직 결론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석의 프레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건 느꼈죠. 이 나라의 성장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는 것. 치열한 생존 전략의 결과였다는 것. 그걸 눈앞에서 확인하고 나니 같은 숫자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조현 장관이 마련한 특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외교부 건물 안의 작은 강당이었는데 벽면 한쪽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죠. 이 세미나의 주제는 1997년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저는 물론 이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갔던 대표적인 사례니까요. 오히려 이 세미나가 제 분석을 뒷받침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나라는 또 무너질 수 있다. 그게 제 논리였죠. 스크린에 1997년 뉴스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카메라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외환 보유고 바닥, 기업 연쇄 도산, 대량 실업. 자막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에 앉아있는 장면, 은행 앞에 줄을 선 시민들의 표정, 텅 빈 공장의 모습.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이건 구조적 취약성의 증거죠. 그런데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1998년 1월. 화면에 긴 줄이 보였어요. 은행 앞이 아니라 금을 내놓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선 거였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350만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통역관에게 다시 물었죠. 잠깐, 이게 정부가 시킨 겁니까? 강제로 거둔 겁니까? 통역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자발적이었어요.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한 여성이 금반지를 내놓고 있었어요. 결혼 반지였습니다. 옆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돌반지를 꺼내놓고 계셨죠. 손녀의 돌반지를요. 그 장면을 보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세미나 중간에 태수 선생이 나오셨습니다. 어제 울산에서 만났던 그 은퇴 용접공이었죠. 조현 장관이 일부러 초청한 것 같았어요. 태수 선생은 마이크 앞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때 금을 냈어요. 아내 결혼 반지를 가져갔죠. 아내가 울면서도 직접 봉투에 넣어주더라고요. 나라가 망하면 반지가 무슨 소용이냐고. 태수 선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당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팔짱을 풀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는데 그게 추워서인지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더군요.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모인 금이 250톤에 달했다는 설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은 지 3년 만에 졸업했다고 합니다. 약속된 상환 기한보다 빨리 모든 빚을 갚았다는 거죠.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는데 외채 상환 곡선이 가파르게 내려갔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여다보며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진짜였습니다. 3년이요. 보통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가 회복하는데 10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어떤 나라는 아예 회복하지 못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나라는 3년 만에 해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IMF 이후 한국은 구조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IT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했죠.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겁니다.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강당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은 꺼져 있었고 의자에 앉아 노트를 무릎 위에 펴놓았죠.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했어요. 뭘 적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 보고서에서 저는 IMF를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의 증거로 인용했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경제는 또 무너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본 건 정반대였어요. 이 나라는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짐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결혼 반지를 내놓은 시민들, 3년 만에 빚을 갚은 나라, 그리고 위기 속에서 미래 산업에 투자한 결단. 저는 마침내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에서 강해진다. 그리고 그 문장을 적고 나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제 가치관 어딘가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논리를 세우는 건 제 전문이었지만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사람의 의지까지는 계산에 넣지 않았거든요.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는 나라. 그건 경제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강당을 나서며 저는 복도에서 조현 장관과 마주쳤어요. 장관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죠. 마치 이제 좀 보이기 시작했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한강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 1953년에는 폐허였던 곳. 1997년에는 거의 무너질 뻔했던 곳. 그런데 지금 이 도시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뭐지? 이 나라는 대체 뭐지? 서울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제 보고서를 다시 읽고 있었어요. 이틀간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이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 결론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육, 산업화, IMF 극복. 다 인상적이긴 했지만 결국 과거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제 보고서가 다루는 건 미래입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날의 방문지는 판교에 있는 반도체 연구소였습니다. 차가 판교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서울 시내와는 다른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연구소 건물 앞에 차가 멈췄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정민서라는 엔지니어였어요.
3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악수를 하는 손이 단단했습니다.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죠. 민서 엔지니어는 연구소 내부로 저를 안내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유리병 너머로 클린룸이 보였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우주선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 중 먼지 하나까지 통제되는 공간이라고 하더군요. 클레인 박사님,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뭔지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도체요. 메모리 칩. 물론 알고 있었죠. 민서 엔지니어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유리 케이스를 들어 보였어요. 안에 손톱보다 작은 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수백억 개의 회로가 새겨져 있다고 했죠. 저는 케이스를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맨눈으로는 그냥 반짝이는 작은 금속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이 작은 칩 위에서 세계가 돌아가요. 민서 엔지니어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세계 AI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의 80% 이상이 한국산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삼성과 하이닉스 두 기업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한 달간 반도체 수출만 67억 달러. 한 달에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이 없었어요. 민서 엔지니어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계 주요 기업들의 AI 서버 구성도가 나왔는데 거의 모든 구조에 한국산 메모리가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 있었죠. 금융 시스템, 군사통신, 의료 데이터 처리, 자율주행 연산. 이 모든 것이 이 작은 칩 위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민서 엔지니어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 AI도 멈춥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어떤 논리로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의 심장이 이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요. 클린룸 투어가 이어졌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부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수십 대의 초정밀 장비가 줄지어 있었고 로봇팔이 웨이퍼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가 소수점 단위로 관리되고 있었죠. 한 번의 미세먼지로도 수십억 원어치의 제품이 불량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극도의 정밀함이 매일 24시간 365일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클린룸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IMF 때 무너질 뻔했던 나라가 그 직후에 IT 투자를 결단한 나라가 20년도 안 돼요.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2장에서 본 교육의 힘, 3장에서 본 수출 전략, 4장에서 본 위기 극복의 DNA. 그 모든 것이 여기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민서 엔지니어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이걸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닙니다. 등잔불 아래 공부하던 세대가 기술자가 됐고 그 기술자들이 밤새 공장을 지켰고 위기가 와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죠. 이 클린룸은 그 모든 과정의 결과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교육에서 산업으로, 산업에서 위기로, 위기에서 혁신으로.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각각의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었던 겁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제 마음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경외. 이 나라에 대한 경외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 타면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한 줄을 적었어요. 준비된 국가. 그 네 글자를 적고 나서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건 제 보고서의 결론과 정반대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멈춘다고 했었죠. 하지만 눈앞에서 본 건 멈추기는커녕 세계의 심장을 쥐고 있는 나라였어요.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제 앞에 놓인 건 단순한 분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20년간 쌓아온 판단 체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서울 일정의 마지막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체코 원전 입찰 결과 발표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였어요. 이건 국제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체코가 새 원전을 건설하면서 프랑스와 한국이 최종 경합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24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었죠. 저는 이 건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전 산업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방에서 뉴스를 확인하다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체코 현지 언론의 기사가 하나 떴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 지정학 리스크, 원전 계약 재검토 필요성 대두. 그리고 기사 본문에 인용된 출처가 제 보고서였어요. 제가 런던에서 발표한 그 보고서. 대한민국은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는 바로. 그 보고서가 체코 언론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의심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기사를 더 검색해봤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매체에서 제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국의 지정학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었죠. 체코 내부에서 계약 보류를 논의한다는 소식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제임스 블레이크였습니다. 블레이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에드워드, 체코 건 봤나? 봤어. 내 보고서가 인용됐더군. 그래. 자네 보고서가 지금 국제금융권뿐 아니라 에너지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블레이크가 말을 이었어요. 데이터는 정책을 움직이지. 자네도 알잖아.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아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손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건 경제 분석 보고서였어요. 학술적 관점에서 한 나라의 경제 전망을 평가한 거였죠. 하지만 그 보고서가 실제 국제 협상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24조 원짜리 계약이 제 논문 한 편 때문에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서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공부하던 아이들의 후손들이, 금반지를 내놓았던 시민들의 자녀들이, 밤새 공장을 지켰던 노동자들의 동료들이요. 그리고 제 보고서가 그 나라의 국제적 신뢰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나는 사실을 본 것인가, 프레임을 만든 것인가? 제가 본 건 데이터였습니다. 숫자였고 그래프였고 통계였죠. 하지만 같은 숫자도 어떤 프레임에 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한국의 위험 요인만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와서 직접 본 건 그 위험 요인들 사이에서 살아남고 극복하고 성장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체코 관련 기사를 계속 검색했죠. 한국 측은 어떤 공식 대응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조현 장관과 마주한 자리에서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장관은 체코 건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오늘의 일정을 안내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장관의 미소 뒤에 단단한 무엇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분석가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한 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의 무게가 처음으로 어깨를 짓눌렀어요. 프라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제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기사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관찰자인가 개입자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조현 장관이 저를 조용한 찻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서울 북촌에 있는 전통 한옥 찻집이었는데 나무 기둥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마당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장관은 이미 자리에 앉아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편안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려 했습니다. 체코 건에 대해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장관이 먼저 말했어요.
클레인 박사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반박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찻잔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었죠. 직접 보게 하려고 했습니다. 보고서 위에 숫자가 아니라 숫자 뒤에 있는 것들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이기려 한 게 아니었어요. 제 눈을 열어주려 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죠. 장관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체코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제 보고서가 문제가 됐다는 것도요.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분노나 원망 같은 건 표정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프레임은 흔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 다음 주 체코가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소식을 접했어요. 체코는 기술 검증과 공급망 안정성을 재평가한 끝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죠. 프랑스를 제치고요. 저는 좌석에 앉아 뉴스를 읽으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체코 에너지 관계자의 인터뷰가 함께 실려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는 모든 파트너에게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기술의 완성도와 신뢰의 역사입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증명했습니다. 블레이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짧았습니다. 체코가 한국을 선택했다. 너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리스크를 지적했지만 한국은 그 리스크를 조건으로 안고서도 선택받은 겁니다. 위험이 있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위험이 곧 결론은 아니었던 거죠. 리스크는 조건이었지 결론이 아니었다. 그 깨달음이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지난 며칠간 적어놓은 메모들을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사라질 운명이었다. 사람을 키운 선택. 밖으로 싸웠다. 위기에서 강해진다. 준비된 국가. 나는 관찰자인가 개입자인가. 한 줄 한 줄이 제 확신을 무너뜨려 온 기록이었어요. 저는 그 페이지들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노트를 찢었습니다. 제 기존 분석이 적혀있던 페이지를요. 그리고 새 페이지를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죠. 저는 천천히 적었습니다. 리스크는 조건이었지 결론이 아니었다. 이 나라는 위험을 안고도 선택받았다. 전략은 보고서 위에 있지 않았다. 사람 안에 있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은 뒤 비행기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아래로 아시아 대륙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저 아래 어딘가에 있었겠죠. 등잔불 아래 공부하던 아이들, 밤새 용접하던 노동자, 결혼 반지를 내놓던 시민들, 클린룸에서 칩을 만들던 엔지니어. 그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나라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경한다고 느꼈어요.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요. 런던에 돌아온 뒤 저는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은 했지만 노트북 앞에 앉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이어졌어요. 동료들은 서울 출장이 어땠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보고서는 이미 국제금융권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 그 문장이 수천 개의 투자 보고서에 인용되고 뉴스 기사에 재인용되고 강의실에서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제 이름 석자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부정하는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틀렸다는 걸요. 수정 발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올린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블레이크가 전화를 해왔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에드워드, 자네 설마 보고서 수정을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어, 제임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블레이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당신의 신뢰를 잃을 수 있어. 20년이야, 20년. 그걸 한 번의 발표로 날릴 셈인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이크의 말이 맞았어요. 학계에서, 금융권에서 한번 내놓은 분석을 스스로 뒤집는 건 사실상 커리어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었죠. 사람들은 분석이 틀렸다는 사실보다 분석가가 흔들렸다는 인상을 더 오래 기억하니까요.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새벽 노트북에 저장해둔 사진 하나를 열었습니다. 1953년 전쟁 직후 서울의 흑백 사진이었어요. 폐허 위에 서 있는 사람들. 67달러의 나라. 사라질 운명이라고 세계가 단정했던 그 나라.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 서울에서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박정수 선생님의 거친 손과 빛바랜 사진첩. 태수 선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 배가 바다에 뜨던 날의 이야기. 결혼 반지를 내놓으며 울던 아내의 이야기. 클린룸에서 단단한 눈빛으로 서 있던 민서 엔지니어. 그리고 조현 장관의 그 한마디. 우리는 반박하려 부른 게 아닙니다. 직접 보게 하려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20년간 숫자만 보아왔어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데이터 뒤에 땀과 눈물이 있다는 걸 저는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보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름 뒤 런던 글로벌 전략 포럼 긴급 세션이 열렸습니다. 제가 직접 요청한 자리였어요. 같은 무대, 같은 마이크. 700명이 아니라 1000명 가까운 청중이 모였습니다. 에드워드 클레인이 자신의 보고서를 수정한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카메라가 평소보다 3배는 많았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랐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몇 달 전 같은 무대에 섰을 때의 흥분과는 전혀 다른 떨림이었죠. 두려움과 결연함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홀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몇 달 전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목소리가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오늘 같은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틀렸습니다. 홀 전체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소음을 뚫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만 보았습니다. 고령화 속도, 산업 편중도, 지정학 리스크. 모든 숫자가 하강을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결정적인 것을 놓쳤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요. 저는 스크린에 1953년 서울의 흑백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 사진은 1953년 전쟁 직후의 서울입니다. 1인당 소득 67달러. 세계는 이 나라를 사라질 운명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등잔불 아래 공부하는 아이들. 하지만 이 나라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을 키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조선소의 새벽 풍경. 밤새 공장을 지키며 세계 시장에서 싸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금모으기 운동 장면. 나라가 쓰러질 때 시민들이 결혼 반지를 꺼내놓았습니다. 350만 명이요. 다음 슬라이드. 반도체 클린룸의 빛.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세계 AI의 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한 발 물러서며 청중을 바라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안경 너머로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멈추는 나라가 아닙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어요. 방향을 바꾸는 나라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새로 쓴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죠. 이 나라는 사라질 운명이 아니라 사라질 수 없도록 설계된 나라였습니다. 홀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앞줄에서, 그 다음에는 중간에서, 마지막에는 홀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저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했어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비추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블레이크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감동받은 것 같기도 하고. 블레이크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용감했어, 에드워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20년간의 커리어가 오늘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제대로 된 말을 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주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조현 장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두 글자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런던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템스강 위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몇 달 전, 바로 저 강이 보이는 무대에서 저는 한 나라의 미래를 부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도시에서 제 오류를 인정했어요. 저는 호텔방에 들어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67달러에서 시작한 나라.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가진 것 없이 사람을 키우고 세계로 나가 싸우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고 반도체로 세계의 심장을 쥔 나라. 이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서울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보고서의 원래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결론이 제 가슴에 새겨졌죠. 기적은 반복되지 않는다고 저는 썼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이 나라에서는 기적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였으니까요.